네. 행정법의 법원. 한자를 일부러 거기다 써놨죠, 제목을. 서울지방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법의 근원이 뭐냐, 이 뜻입니다. 법의 근원. 그래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원. 그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을 해보면 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법이 뭡니까? 네.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로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법은 헌법 같은 게 법 아닙니까? 또는 법률 같은 게 법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훨씬 쉽죠. 법은 무엇으로 존재하냐 했을 때 네. 법은 어떤 성문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일 수 있죠. 문서 형태로. 그리고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네.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은 것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판 제3장은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합니까? 하면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문법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문법원을 배우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성문법원의 종류. 성문법의 종류. 제가 전 시간에도 뭐 이런 피라미드를 몇 번 그렸죠. 네, 이게 바로 성문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법. 그럼 맨 위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이게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최고법이고요. 헌법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헌법 과목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근데 이제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헌법을 여러분 열어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기본적인 어떤 통치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예를 들면 뭐 신체의 자유다, 학문의 자유다, 뭐 재산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의 그런 기본권을 헌법에다 쭉 조문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그게 바로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규정합니다.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해서 법률에다가 담아둔다. 네, 법률은 누가 만들었다고? 네,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법률. 그리고 두 칸을 먼저 내려오시면, 제목이 조약이라고 돼 있죠? 조약. 네. 조약 중에는 사실, 조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이 우리 헌법에 6가지가 규정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한미 FTA 조약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죠.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것은 이른바 우호 통상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약 있죠. 국회 동의를 거치는 조약은 법률하고 대등한 효력이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치는 조약, 한미 FTA 자체가 뭐냐면 법률과 똑같은 거야. 법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치는 이것과 대등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이나 조약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거기 밑에 바로 위에 칸에 있는 행정입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해가지고 행정입법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피라미드 상에서 법률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만약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위반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령에 규정하더라도 그걸 법률의 내용을 위반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에다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보다 효력은 하위에 있다. 행정입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법규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규명령. 법규적인 사항을 명령에다가 규정해놨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행정규칙도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을 담은 게 행정규칙이에요. 그것도 어쨌거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행정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약, 국제법규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UN 아동협약 같은 거 국제법규예요. 우리가 이제 아동협약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국제법규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자치법규입니다. 요거는 조례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용되고 이 법의 효력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아래에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의 조례의 내용이 이런 대통령령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성문 법원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성문 법원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성문 법원 간의 상호 간의 관계. 조금 전에 제가 저 피라미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는 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뭐 소관사항의 원칙이다. 소관사항. 어떤 기관에게 이걸 규정하도록 소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는 법률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대통령령이고, 각 부처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부령이고, 이렇게 어느 기관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지를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소관사항의 원칙입니다. 이건 근데 별로 뭐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가 여기서 2, 3, 4분이죠. 요게 중요한데, 요건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 저 피라미드 상에서 위쪽에 있는 게 효력이 더 높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위쪽에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안 된다. 모순 충돌되면 위쪽에 피라미드에서 위쪽에 있는 법이 우선이 됩니다.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되는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어떤 A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시다. 네, 요게 이제 어느 날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A-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용을 바꿨어. 그러면 이걸 구법이라고 하고 이걸 신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 현 시점에서 현재가 이때다 이거. 이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거는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죠. 그지? 이건 이미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신법 우선의 원칙. 그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특별법. 우리가 법을 크게 나눌 때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특별법,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일반법은 모든 국민에게 또는 모든 사건에게,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우는 대표적인 민법 있죠, 민법.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 있어요. 상법은 민법에 대비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인 간에만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행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이 상법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까요? 예, 뭐 국가공무원법이 있어. 그러면 이건 한국의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 중에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 네. 교사들은 이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비해서 교육공무원법은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특별법이고 이게 일반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A라는 교사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1차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교육공무원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반법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세 가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성문법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 법률인데 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 3개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뭡니까? 관습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습법, 여기는 관습법, 네, 판례법, 조리. 이제 불문법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관습법은 요건, 어떤 경우에 관습법이 되느냐 하면, 오랫동안의 관행이, 국민들이 말이죠. 오랫동안의 관행에 누적이 돼야 돼요. 비록 법은 없지만 어떠한 사실이 관행적으로 뭐 몇백 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법이다 라고 법적인 어떤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저게 비록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지키고 따라야 될 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관습법은 대체적으로 민사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관습법이 바로 사실혼제도야. 사실혼제도. 여러분 사실혼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을 열어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울 수가 있어요. 민법을 보면 이제 그 법률혼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외형적으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다. 그러면 법이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도 살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면접교섭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률혼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분명히 사실혼이 이거 우리나라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런 관계를 누적해왔어요. 관행을. 근데 국민은 이것도 혼인 관계다 이렇게 법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다 보면 양도담보제도, 명인방법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민사관계에서 전통적으로 관습법이 많이 형성됐는데, 지금 우리는 행정법을 하고 있죠. 네. 행정법상으로도 관습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례들을 먼저 사례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도 그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행정선례법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기관이 법령을 오래도록 이렇게 해석해 왔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민중적 관습법은 주로 이제 물과 관련돼 가지고 하천 용수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하천이죠.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쓰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어떤 관행을 형성해 왔으면 그게 법이라는 거야. 비록 물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법률에다가 규정을 안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습법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판례법이 있습니다. 판례.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유사한 판결을 계속적으로 누적을 해왔으면 그것도 역시 법이 아니냐. 이게 판례법인데, 다만 이 판례법은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정이 되어 왔던 법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여러분, 이 법이, 여기 이제 지도예요, 지도. 이게 유럽 대륙. 유럽에 보면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이렇게 대륙에 있죠, 대륙. 그리고 건너편에 영국이 있죠, 영국. 그래서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 영국 옆에 이쪽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아시다시피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전통을 같이 하는 영미법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을 대륙법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륙법계.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말이죠. 전통적으로 이 대륙법계는 대체적으로 이제 성문법이 발달됐었습니다. 성문법. 그러니까 법전이 전통적으로 발달됐고 영국이나 미국은 법전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 따라서 이 나라들은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그게 곧 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영미법계 나라들을 우리가 판례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판례법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니까 자, 말이 길어졌어요. 지금 판례법이 과연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의 법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영미법계에서는 당연히 이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 한국은 말이죠.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예요. 사실. 중간에 일본이 개입돼가지고 일제시대에 말이죠. 일본이 일단 이런 대륙법계 국가의 그런 법을 끌어왔어요. 자기들이. 끌어왔다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한국에다 또 심어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연 판례법이 법원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국은 성문법이거든요. 네,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이거죠. 한국은 과연 판례법 국가냐. 애매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다수설은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논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뭐 대륙법계 국가지만 사실상 이 판례는 말이죠. 판례는 그러니까 법원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상 어떤 효력을 갖죠. 그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옛날에 어떤 판례를 냈으면 나중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마 비슷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1교시 때 간통죄 얘기했죠. 2015년 초에 간통죄가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없어졌어.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간통죄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계속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상 효력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판례라는 것도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판례는 영원 무궁한 게 아니야. 따라서 이건 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수설은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다 소개가 됩니다. 조리 한 마리 나왔어. 이거는요, 뭐 일반서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본질적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다른 말로 일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 통념상,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조리예요. 예를 들어볼까? 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죠.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 있는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평등하다. 이 말에 딴지를 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통념상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정해야 될 하나의 원리예요. 이런 걸 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조리도 우리 법원이다. 이거는 아까 이 판례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조리도 법원이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일반 원칙이니까 조리도.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법률에 꼭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불문법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평등권 같은 경우는요, 헌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실제 이렇게 딱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딱 선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치면. 그러면 헌법에 없으니까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헌법 규정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조리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조리. 일반원칙. 그래서 이걸 좀 뻥튀기 해가지고 조리를 뻥튀기 해가지고 제3절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나오죠. 이 항을 바꿔가지고 요건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원칙, 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 즉 조리 비슷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뭐 우리 이 시험 문제는 한 두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공익의 원칙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행정이란 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의 원칙.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긴 한데 우리 그 판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옵니다. 평등의 원칙은. 예. 평등이 뭐냐를 안 물어보죠. 다만 이제 판례상으로 이게 평등 원칙에 위반했다고 판결한 거냐. 판례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 어때요? 제가 너무나 판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소개를 안 해놨어요. 근데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공무원 4명이 이제 화투판을 쳤어. 당직실에서.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파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3명은 뭐라고 할까? 견책? 자, 이게 실제 비슷한 사건이에요. 부산시 영도구 사건인데, 영도구청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화딱지가 나온 거죠. 이 사람 파면당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온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판례 입장을 물어봐요. 판례는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은.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건이다. 위법하다. 즉, 이 파면은 가혹하다. 다시 살려주라. 이런 판례를 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평등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죠. 아니 똑같이 화투를 쳤는데 누구는 파면하고 이상하죠?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아마 이제 어떤 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사람은 뭐 좀 가벼운 징계를 한 번 더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거야, 이 사람은. 위법한 행위가 거듭되니까 파면 조치를 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무 가혹한 거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저기 뭐 김포에서 그 영종도로 넘어가는 영종도가 있으면 여기 큰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영종대교인데 다리가 있죠. 영종대교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 통행료가 실제로 만만치 않아요. 되게 비싸 이거.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있어.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그 인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을 규정했어. 어때요? 일반 주민들은 만약에 6,000원을 받는데 영종도 주민들이 이 육지를 오갈 때는 3,000원만 받도록 감면한다. 이런 내용의 조례는 평등의 원칙이 위반될까 이겁니다. 우리 판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는 적법하다.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육지를 계속 오가야 되잖아. 그럴 때마다 비싼 돈을 낸다면 이 사람들 주거 생활에 그런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거니까. 자,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은 차별은 허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차별은 허용돼. 다만 이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요. 예를 들면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죠. 우리 병역법에 따르면.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차별이 허용됩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나 뭐 어떤 그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판례가 이런 위반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고, 이거는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일반 주민과 영종도 주민은 좀 이런 경우에 차별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평등이에요. 세 번째, 자기구속 원리. 이렇게 나오죠? 예,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구속된다는 거 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따라야 한다. 근데 어디에 따라야 되냐? 자기한테 따라야 된다. 네. 요건 그 행정기관이 행정청이요. 행정청의 종전의 결정입니다. 종전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 네, 실제 사건인데요. A 도의 교육청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이제 그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그 급지가 달라요. 가급지부터 뭐 다급지가 있다. 만약에 가급지에서 이제 뭐 3년을 근무하면 반드시 다급지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급지에서 3년을 근무하면 반드시 뭐 나급지 이상으로 인사 발령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 A도의 교육청의 인사 지침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 적용되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홍길동이라는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였어. 즉, 다급지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여전히 발령을 안 내고 오히려 더 나쁜 라급지로 발령이 냈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교육청은 이러한 인사지침을 적용하기를 30년이나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결정했으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따라야 된다. 근데 이 홍길동 사건에서는 따르지 않은 거지. 홍길동은요, 법원에다가 A 교육청은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왜냐면 이거는요, 저 앞에서 봤던 평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 거야. 왜 다른 교사들은 30년 동안 수도 없이 이 규정을 적용했는데 왜 홍길동만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사이에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이거는 자기 구속 원칙이 맞아. 그 다음에 신뢰를 보호해야 돼요. 신뢰 보호 원칙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뭐 따로 하는데,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홍길동 입장에서도 야, 내가 3년 동안 다급지에서 근무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최소한 나급지 이상의 발령 나겠구나, 이렇게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줄 의무가 국가에겐 있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노란 글씨로 썼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 뭐냐? 배경이 되는 원칙이. 그럼 다시 또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구속 원칙.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요 표에서 맨 마지막 칸을 좀 보세요. 한계 그래가지고 불법에 있어서는 동일 취급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사발령이라는 건 적법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위법한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주차.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동네에 가니까 불법 주차가 불법적인 주차 행위를 뭐 10년 동안이나 계속 이거를 방치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10년 동안 단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놨던 거야. 근데 불법 주차는 불법적인 행위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속했어. 그럼 그 홍길동은 이 사례처럼 아니 왜 나만 단속하냐? 이건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 거다. 또는 아니 불법 주차해도 된다고 나는 신뢰를 했는데 왜 보호를 안 하느냐? 이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의 영역에서는요. 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례 원칙 나옵니다.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라 하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비례적으로만 행사해야 되고 너무 지나친 어떤 수단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이걸 쉽게 표현해서 총으로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참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대포까지 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례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게 나눠지고, 자, 적합성의 원칙은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이거야. 어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A나 B나 C나 이렇게 어떤 수단을 발동하지요. 근데 이것이 이런 걸 수단을 발동했을 때 이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야. 있는 것이어야 된다. 전혀 이것과 관련 없는 엉뚱한 것을 여기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단은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목적 수단 관계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수를 국내 판매를 금지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수라는 게 있죠. 지금은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물을 쉽게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90년대에 생수가 처음으로 시판됐을 때만 하더라도요. 해외 수출용으로만 판매해야지 국내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생수를 만든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못 팔다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올렸더니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금지 조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생수 판매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정부는 수돗물을 깨끗이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돗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수를 사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거죠. 적합성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원칙은 뭐니? 여기서 만약에 A, B, C라는 수단이 전부 적합성 원칙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A, B, C 중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 B라는 수단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A는 이른바 강제 철거하는 것이고 B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야.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국민이 법을 위반했어.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전부 적합한 목적을, 적합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되냐?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걸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강제 철거까지 할 것까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 철거를 하면은요, 이건 법은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례 원칙 중에도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돼요. 상당성 원칙. 자, 이것은 법익 간의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균형하면 저울 같은 거 생각하죠? 저울. 이게 이제 양팔 저울이야. 그럼 여기 한쪽에 공익이 있고 한쪽에 사익이 있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합시다. 과태료가 통과됐다고 합시다. 근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얻는 공익이 만약에 공익이 뭐 5kg밖에 안 돼. 그 공익의 무게가. 근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있죠. 피해가 만약에 뭐 50톤이나 된다. 이렇게 됩니다. 50톤 대 5kg.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지? 그럼 이 양팔적으로는 어때요? 이쪽으로 확 기울겠죠. 이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비록 과태료가 두 가지 원칙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건 마지막 상당성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결정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검토해 나가다가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걸리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국가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러한 행위는 바로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그러한 행위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위법. 이게 뭐야? 법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행위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조리를 배우고 있어요.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은 불문법입니다. 그렇죠? 불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원칙이라고. 자, 보세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원칙도 법으로 본다. 그지? 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야. 그리고 신뢰보원칙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행정법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신뢰보원칙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원칙 가운데. 국민이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했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이렇게 있어.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행정청이 되는 것이에요. 행정기관에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어떠한 사전 행위를 합니다. 사전 조치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했어. 그럼 국민이 이걸 가지고 이걸 신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일정한 행위를 하죠. 일정한 조치를 여기서 합니다. 일정한 행위를. 그런데 나중에 사후 뭐 조치란 말이 자꾸 나와서 좀 그런데 일정한 처리를 한다. 근데 사후 조치를 하는데 이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 간에 모순되는 거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구청에다가 물어봤어요. 내가 요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스 그랬어.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 믿었죠. 믿었어. 그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금도 빌리고 건축사한테 건축 설계도 맡기고 해가지고 한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어. 이미. 근데 나중에 말이죠. 노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어느 날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던 건 법률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건축 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 이제 소송 제기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거 소송 제기. 자, 그러면은 소송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또 양팔적으로 해서 살아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이 경우에 도대체 이 불허가 조치죠. 불허가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공익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나면 저 사람 있죠. 저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냐.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허가 처분이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법치 행정 원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치 행정. 법률 우위의 원칙 뭐예요?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허가 조치라는 건 이 사건에서 허가를 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검토했을 때는 불허가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허가 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신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보다 요거하고 충돌하는 건데 이것보다 신뢰를 국민이 갖는 신뢰를 보호해 준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단 신뢰보호 원칙이고요.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쟁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만 개념을 알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신의 성실 원칙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은 성실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행정기관도 국민을 상대로 행정작용을 할 때는 신의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법 총칙 배우셨잖아요. 배우고 계시죠. 민법 제 2조입니까? 1조입니까? 2조죠. 민법 2조에 보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신의칙이고 신의성실 원칙인데 이거는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일반 원칙이다. 해가지고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칙이 나오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여기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요.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다시요. 어떤 행정작용을 하지요. 행정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데, 이게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안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여권을 거부하냐?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까? 지방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권을 발급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양자를 부당하게 연결시킨 행위다 해가지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진 사례인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가 하나 있죠. 우리 교재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토지를 기부 체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아파트 건설 사업인데 이 아파트 건설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기다가 세워놓는데 이 토지는 저기 저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였던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기부 체납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판례를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일반 원칙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제4절 행정법의 효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